11주차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자유화. 1. 서론. 현대 세계 경제는 한 국가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오늘날 하나의 상품은 여러 국가의 노동, 자본, 기술, 부품, 물류, 금융, 데이터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스마트폰 하나를 보더라도 설계는 미국에서, 핵심 반도체는 한국이나, 대만에서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조립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동차, 의류, 가전제품, 의약품, 반도체 장비, 배터리, 항공기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공급망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실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화의 핵심 구조이다. 과거 국제무역이 주로 완제품의 교환이었다면 오늘날 국제무역은 부품, 중간재, 기술, 서비스, 데이터, 지식, 금융의 복합적 이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제분업은 더욱 세분화되었고 다국적 기업은 생산과 투자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 무역 자유화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촉진했고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 질서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자유화는 긍정적 효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국가 간 불균형, 산업 공동화, 노동 불안정, 공급망 취약성, 환경 문제, 경제안보 갈등도 심화시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최근 WTO는 세계 무역이 단절보다는 더 넓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재세계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WTO의 2023년 세계 무역 보고서는 무역 분절화보다 더 많은 국가와 사람, 이슈를 세계 무역에 통합하는 재세계화가 더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형성. 글로벌 공급망이란 원자재 조달, 부품 생산, 조립, 운송, 유통, 판매, 사후, 서비스에 이르는 생산과 거래의 전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조직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한 국가 안에서 생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통통신 기술의 발전, 관세 인하, 금융 자유화, 정보기술 혁신,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이 결합되면서 생산 과정은 세계적으로 분산되었다. 글로벌 공급망 형성의 첫 번째 배경은 운송과 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컨테이너 운송의 확산은 국제 물류비를 크게 낮추었다.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의 효율화는 기업들이 부품과 완제품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국경을 넘어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업은 생산, 재고, 주문, 물류, 결제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하면서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배경은 무역 자유화이다. 관세가 낮아지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서 기업은 생산 공정을 여러 나라로 나누어 배치할 수 있었다. 만약 부품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유무역 협정, WTO 체제, 지역 경제 통합이 확산되면서 중간재와 부품의 이동이 쉬워졌다. 이로 인해 생산의 국제적 분산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 배경은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이다. 기업들은 임금이 낮은 지역, 세금이 유리한 지역, 원자재, 접근성이 좋은 지역, 기술 인력이 풍부한 지역,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을 선택하여 생산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집약적 조립 공정은 저임금 국가로 이동하고 연구개발과 설계는 고숙련 인력이 많은 선진국에 남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네 번째 배경은 개발도상국의 세계 경제 편입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동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수출 제조업을 성장시켰다. 특히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대규모 시장, 정부 지원, 산업단지,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기지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은 단순한 비용 절감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표준, 자본, 노동, 물류, 제도, 정치가 결합된 세계 경제의 조직 방식이다. 특정 국가가 공급망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경제적 지위가 달라진다. 설계, 연구개발, 브랜드, 핵심 부품, 플랫폼을 장악한 국가는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다. 반면 단순 조립이나 저임금 노동에 머무는 국가는 낮은 부가가치에 갇힐 수 있다. 3. 국제분업 구조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은 국제분업 구조를 심화시켰다. 국제분업이란 국가들이 각자의 비교 우위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고전적 국제무역 이론에서는 한 국가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다른 국가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방식의 분업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국제분업은 훨씬 더 세밀하다. 이제 국가는 완제품 단위가 아니라 생산 단계별로 분업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보면 설계, 장비, 소재,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최종 제품 적용이 각각 다른 국가와 기업에 의해 수행된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팹리스 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대만과 한국은 첨단 제조에서 강점을 가진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은 조립과 내수 시장, 점진적 기술 추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인다. 각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생산 단계에 집중하면 전체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품질이 향상된다.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 세계적 규모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이윤을 확대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함으로써 산업화와 고용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분업의 심화는 취약성도 만든다. 특정 부품이나 원자재가 한 국가나 소수 기업에 집중될 경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급망이 흔들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의료용 마스크,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의 공급 부족이 나타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곡물, 비료, 금속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미중 갈등은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통신장비,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급망이 안보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OECD의 2026년 글로벌 가치사슬 재배치 분석은 2023-2024년 사이 광범위한 리쇼어링의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즉, 많은 국가가 공급망 재편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세계 경제는 아직 완전한 탈세계화보다는 선택적 조정과 위험 분산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제분업의 미래는 단순한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세계 경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존 공급망과 안보 회복 탄력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공급망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다. 기업과 국가는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지정학적 위험, 환경 기준, 노동 기준, 기술 통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4. 다국적 기업의 역할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행위자는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판매, 투자, 연구개발,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애플, 삼성전자, 토요타, 폭스바겐,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TSMC, 현대자동차, 네슬레, 유니레버와 같은 기업들은 세계 여러 지역의 생산기지와 판매망을 운영한다. 다국적 기업의 역할 확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다국적 기업은 생산의 세계적 배치를 결정한다. 둘째, 다국적 기업은 기술과 지식의 이동을 촉진한다. 셋째,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표준을 확산시킨다. 넷째, 다국적 기업은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자 유치 경쟁 속에서 각국 정부는 세제 혜택,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한다. 기업은 정부와 협상하면서 산업 정책과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확대에는 문제도 있다. 첫째, 기업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동권이 취약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둘째, 조세 회피와 이익 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특정 지역이 다국적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경제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 넷째,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은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연결될 수 있다. 결국 다국적 기업은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와 책임의 대상이 되었다.
현대 무역 정책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책임, 공급망, 투명성, 노동권, 환경 기준, 디지털 규범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5. 무역 자유화 정책과 그 영향. 무역 자유화란 관세, 수입 할당, 보조금, 기술 장벽, 행정 규제 등 국제 무역을 제한하는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점진적으로 무역 자유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 체제와 이후 WTO 체제는 자유무역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무역 자유화의 긍정적 영향은 분명하다. 첫째, 무역 자유화는 시장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기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생산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경쟁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추구하게 된다. 넷째, 개발도상국은 수출을 통해 산업화와 고용 창출을 달성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무역 자유화와 수출 지향 산업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후 중국과 베트남은 세계 시장과 연결되면서 제조업을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참여는 기술 습득, 외화 획득, 고용 확대, 산업 고도화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는 부정적 영향도 나왔다. 첫째, 산업 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일부 지역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경험한다. 둘째, 노동자들은 임금 정체와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은 저부가 가치 생산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가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정책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선진국 내부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이 무역 자유화와 연결되어 인식되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경제민족주의, 반세계화 정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2024년 WTO 세계무역보고서는 무역이 성장과 소득 수렴에 기여했지만 모든 개인 지역 경제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며 무역이 모두에게 작동하도록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의 핵심 과제는 개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하고 포용적인 개방이다. 6. WTO의 기능. 세계무역기구, 즉 WTO는 1995년에 출범한 다자무역 체제의 핵심 제도이다. WTO의 기본 목적은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분쟁을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WTO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역 규칙의 제공이다. WTO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농업, 보조금, 반덤핑, 위생검역, 기술 장벽 등 다양한 분야의 규칙을 제공한다. 이러한 규칙은 국가들이 자의적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을 제한하고 무역 상대국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기능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의 확산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회원국에 부여한 무역상 혜택을 다른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이 일단 국내 시장에 들어온 이후에는 국내 상품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세계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비차별성을 높인다. 세 번째 기능은 무역 분쟁 해결이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는 강대국의 일방적 보복보다 규칙 기반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네 번째 기능은 무역 정책 감시이다. WTO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검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가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은밀하게 확대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능은 개발도상국 지원이다. WTO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역량 강화, 특별 차등 대우 등을 제공한다. 세계 무역이 선진국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WTO는 세계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무역 규칙이 없다면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일방적 관세, 보조금, 수입 제한, 기술 규제를 남발할 수 있다. WTO는 최소한의 공통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무질서한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7. WTO의 한계. 그러나 WTO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이다. WTO는 회원국 간 합의를 중시한다. 이는 정당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회원국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합의가 어렵다. 도하 개발 아젠다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분쟁 해결 제도의 위기이다. WTO 분쟁 해결 제도는 오랫동안 다자무역 체제의 핵심 성과로 평가받았지만 상소기구 기능 마비로 인해 제도적 위기를 겪고 있다. 분쟁 해결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WTO 규칙의 구속력도 약화된다. 셋째, 새로운 무역 의제 대응의 한계이다. 오늘날 무역은 상품 관세 문제를 넘어 디지털 무역,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탄소국 경조정, 공급망 안보,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기술표준 문제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WTO 규칙은 이러한 새로운 의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미중 갈등과 강대국 정치의 압박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무역체제의 핵심 행위자이지만 양국의 전략 경쟁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보조금, 국영기업, 기술 이전, 산업정책을 문제 삼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와 보호주의를 비판한다. 이러한 갈등은 WTO 규칙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섯째,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다. 최근 각국은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 전략산업보호를 이유로 관세, 보조금, 수출 통제, 투자심사,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WTO 사무총장은 관세 인상이 세계 무역 규칙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회 국대우 조건 아래 이루어지는 세계 무역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섯째, 포용성의 한계이다. 자유무역은 세계 전체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혜택이 자동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WTO는 무역 규칙을 다루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 내부의 노동시장 충격, 지역 불평등, 사회 안전망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세계 무역 질서는 WTO 중심의 보편적 자유화에서 지역무역협정, 양자협정, 공급망 동맹, 경제안보 블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WTO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무역이 분열될수록 최소한의 공통 규칙과 분쟁 조정 장치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8.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새로운 무역 질서. 오늘날 세계 경제는 단순한 자유화의 시대에서 공급망 재편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과 국가는 비용 효율성뿐 아니라 안정성, 회복 탄력성, 신뢰성, 안보성을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다. 첫째, 리쇼어링이다. 이는 해외로 나간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되돌리는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방산, 핵심 소재 분야에서 리쇼어링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모든 생산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것은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프렌드쇼어링이다. 이는 정치적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나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이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국, 일본, 대만, 유럽, 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중국 시장과 생산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려 한다. 넷째, 공급망 투명성 강화이다. 기업은 공급망 안에서 강제노동, 환경오염, 인권 침해, 탄소 배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무역의 윤리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디지털 공급망 관리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급망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공급망 자국화는 세계 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OECD 관련 분석은 공격적인 리쇼어링과 자급자족적 공급망 재편이 세계 무역과 GDP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완전한 자국화보다 개방성과 지리적 다변화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새로운 무역 질서는 탈세계화가 아니라 재조정된 세계화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 방식은 과거보다 더 전략적이고 선택적이며 안보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 9.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자유화의 대표적 수혜국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제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을 통해 세계 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 한국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인공지능, 핵심 광물 분야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공급망 상위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제조나 조립에 머무르지 않고 설계, 소재, 장비, 소프트웨어, 플랫폼, 표준 설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기지이고 미국은 핵심 안보 동맹이자 기술 협력 파트너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기술 동맹, 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WTO와 다자무역 질서를 지지하면서도 지역 협정과 공급망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같은 무역국가는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포용적 무역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자유화와 공급망 변화로 피해를 입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고 산업 전환 교육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의 이익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10. 결론.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자유화는 현대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생산을 여러 국가에 분산시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고 국제 분업 구조를 심화시켰다.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구조의 중심에서 생산, 투자, 기술, 표준, 자본의 흐름을 조직하였다. 무역 자유화 정책은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했고 WTO는 규칙 기반 무역 질서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급망 취약성, 불평등, 산업 공동화, 환경 문제, 노동권 문제,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기술 패권 경쟁은 기존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WTO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의사결정 지연, 분쟁 해결 제도 위기, 새로운 디지털 안보 의제 대응의 한계로 인해 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핵심 과제는 개방성과 안정성의 균형이다. 무역 자유화는 성장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무조건적 개방은 취약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보호주의와 공급망 자국화는 비용 상승, 효율성 저하, 국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폐쇄적 탈세계화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포용적이며 더 지속가능한 재세계화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는 단순히 기업의 비용 계산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안보, 기술 패권, 환경 기준, 노동권, 국제제도,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이 무역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규칙과 가치 위에서 무역할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세계 무역 질서와 각국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